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특수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경매 쪽에서 좀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뵙고요. 또 수강생 여러분들도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수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뭐 50% 이상의 분들이 특수 물건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특수 물건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특수 물건을 해야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경매가 요즘 너무 많이 대중화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그 경쟁이 심해졌고 따라서 낙찰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예전만큼 좋지 않다라는 게 이 시장의 정설인데요. 그에 반해서 특수 물건은 남들이 조금 입찰을 잘 안 하는 물건이니까 경쟁 없이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특수 물건 요 자체가 문제인 거는 아니고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 요게 이제 특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수 물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다른 각도 또 한번 좀 바라봐 볼게요. 다른 각도로도. 요게 어느 한 달 서울 시내 경매 매각가 통계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매각가율입니다. 매각가율이라는 거는 감정평가 금액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냐, 그 평균치인 거죠. 제일 위에 칸을 보면 다세대가 한 달 동안 진행 건수가 721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176건이 낙찰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감정가 대비 거의 80%네요. 79.93%의 매각이 됐다라는 이런 통계치입니다. 그럼 뭐 쭉 보면은 제일 높은 게 뭐죠? 96.34%가 있네요. 요게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뭐 좀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아파트는 100%에 가까운 거고요. 뭐 60%대, 심지어는 50%대도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주거용 부동산만 바라볼 거는 아니다. 부동산은 주거용 물건만 있는 건 아니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상가도 있고 토지, 공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는 자동차도 경매를 하는데 자동차는 사실상 좀 수익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빌라로 시작을 하세요. 상대적으로 권리 분석이 이제 수월하고 명도도 수월하고 복잡한 게 없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조금 종목을 바꿔보면 수익이 조금 아파트보다는 빌라보다는 더 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매각가율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격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요 통계치인데요. 감정가격 자체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매각가율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두 건이 아니라 뭐 보면은 752건, 아파트 110건, 이렇게 좀 데이터가 많은 거에 대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종목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사전에 좀 알고요. 자, 이제 특수물건 한번 가볼게요. 일단 특수물건이 뭐냐? 요거부터 우리 좀 확인을 해볼게요. 특수물건, 일단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현행 법에 나오는 또 판례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특수물건이 뭐다, 또 특수 권리가 뭐다라는 거는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공통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권리관계, 점유관계, 법률관계 이런 관계가 좀 복잡해서 입찰자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어떤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 그래서 부담이나 위험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큰 물건입니다. 가능성. 근데 그 밑에 부담이나 위험이 명확한 경우는 특수물건 아니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물론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본 시장에서 통용되는 특수물건의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죠.
부담이나 위험이 명확한 경우는 특수물건이 아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빌라, 아파트 낙찰받으면서 주택, 아파트 경매로 잘못 받아서 손해 크게 봤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 손해보시는 분들이 10분이라고 한다면 8분이나 9분 정도는 거의 다 임차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를 분석을 잘못해서 그냥 낙찰 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나중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분석을 잘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부담이나 위험이 명확하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있고 이 사람의 보증금이 3억 원이에요. 물론 선순위로 확정일자도 받고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요구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그 금액에서 임차인한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당이 될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 한 3억 5천 정도의 4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선순위니까 배당을 다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나는 인수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선순위로 전입신고와 점유, 즉 대항 요건을 갖추면 낙찰자한테 그 임대차의 부담이 승계가 되는데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또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근데 그 보증금이 3억이다 라고 한다면 낙찰 받고 나서 그 임차인한테 3억을 물어줘야 되죠. 근데 요거를 위험이냐?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파트를, 빌라를 6억에 낙찰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물어줘야 되는 3억만큼 낮은 금액 유찰을 이제 좀 시켜야 되겠죠. 유찰이 된 다음에 3억 원의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고 나서 임차인 3억 원 물어주고 결국에는 6억에 인수하는 셈이 되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는 일반적으로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 특수 물건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반 경매 물건과 특수 물건의 차이는 뭐냐? 그럼 역시 일반 물건이라는 개념도 법률 용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 물건의 좀 특수 물건이 아닌 물건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 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비교적 단순하다라는 것은 권리 분석이 단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반 물건 중에서도 취득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낙찰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그런 위험성을 판단하기가 비교적 단순해서 수월하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미로 일반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구나, 그냥 분석 없이 낙찰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특수 물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위험한 것만을 또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안전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일반 입찰자들한테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는 요게 안전한 사건인지 안전한 물건인지 또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복잡한 물건, 우리가 이런 거를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명도 면에서 낙찰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요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물건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입찰 전에 예측 가능합니다. 명도가 수월하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물론 요 명도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제가 일을 진행을 해보면 보증금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쫓겨나는 그런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런 집에 들어온 내가 잘못이지 낙찰받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고 그냥 깨끗하게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월세 안 내고 이미 보증금 다 까먹고 그 이상의 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비용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명도 입찰 전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는 요게 법률적으로 내쫓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법률적인 권리 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일 뿐이지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항이 심하겠구나, 심하지 않겠구나, 이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에 반해서 명도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게 특수 물건이에요. 뭐 좀 이따 그 특수 물건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유치권이죠. 그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내보낼 수가 없고요. 그 유치권자를 성립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은지 그 물건의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하든가 아니면 협의를 하든가 그게 의외로 잘 돼가지고 그 수익을 크게 보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물건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분석이 복잡하다. 결국에는 그 얘기입니다. 낙찰 후 추가 비용 역시 다 가능하고요. 법적 분쟁 가능성, 일반 물건은 가능한데 특수물건은 확정이 좀 어렵습니다. 입찰 전에 낙찰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권리 인수 또는 소유권 상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유권 상실은 아주 최악의 경우죠. 권리 인수한다고 한다면 그 권리가 좀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 소유권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아예 돈 주고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서 이제 내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2년 후에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일도 사실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 물건이 훨씬 좋네요. 권리 분석도 비교적 단순하고 모든 리스크를 입찰 전에 명확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특수물건은 복잡하고요. 뭔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수물건을 노리는 이유 결국에는 기대 수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일반 물건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물론 일반적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경매하면 요 정도 이익을 봐. 우리 앞에서 통계 봤죠. 아파트 낙찰 받으면 요 정도 이익 봐. 토지 낙찰 받으면 요 정도 이익 봐. 조금 더 크겠죠. 공장 낙찰 받으면 요 정도 이익 봐. 요런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 중에서 특수물건은 아파트 중에 일반 물건을 낙찰 받는 것보다 수익이 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분석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도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또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물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남들이 분석 못하는 거 그거를 나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일단 그럼 우리가 특수물건 하는데 특수물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 볼게요. 대표적인 게 법정이상권, 유치권이죠. 법정이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는 물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토지만 매각을 한다거나 건물만 매각한다든가 이걸 같이 매각을 하면은 법정이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하나만 파는 경우 이럴 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요것은 그 낙찰자가 수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 여지 있는 물건이죠. 우리가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또는 건물만 매각하는 사건에서 요게 법정이상권 낙찰 후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할지 성립하지 않을지를 법원이 미리 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매각물권명세서에 표시를 하고 그렇게 매각을 하면 굉장히 안전할 텐데 법원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할지 않을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입찰자 너희들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립 여지 있는 물건 성립하는 물건도 아니고요. 성립 안 하는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낙찰받는데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철거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법정이상권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남들은 다 야, 저거 낙찰받으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겠네. 그래서 낙찰 받으면 안 되겠네.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받아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나는 어떤 분석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낙찰받아서 경쟁 없이 낙찰받아서 이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죠. 또 유치권 신고가 있는 거, 뭐 신고가 있다거나 주장이 있다거나, 유치권은 뭐 성립 요건 자체가 신고는 아닙니다. 채권과 점유. 근데 그 채권과 점유라는 요건만 갖추면 법원에 별도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 유치권에 대한 판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전입신고인이 있는 물건,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얼마 인수할지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특수물건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전입신고인과 임차인은 다르죠. 그죠? 친구네 집에 그냥 얹혀 사느냐고 잠시 주민등록 놨다거나 아니면 뭐 시골 사는 그 조카가 그 삼촌 집에 서울에 있는 뭐 어떤 회사에 취직이 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삼촌 집에 들어와 있다라든가 그때도 전입신고는 하니까요. 그 주택에 빌라에 아파트에 지금 내가 경매로 받으려고 하는 그 물건에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선순위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 물론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물어줘야 됩니다. 분석이 명확해지는데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도대체 임차인인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석이 어려워지죠. 그죠? 이런 것도 특수물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 위장 임차인 분석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강의들도 많이 하고 책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냥 내용을 보면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일 뿐이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이 사람은 위장 임차인이다라는 증거를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 매각 사건,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할 수 있죠. 공동소유라고 하죠. 공유할 수 있는데 부동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빌라,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이 통으로 한 채가 다 매각되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지분만 매각하는 거 요거 우리 셋째 시간에 조금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 물건도 우리가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에 인수되는 권리 또는 등기가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 다 등기되는 권리죠. 물론 가처분은 등기 안 되는 가처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는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니까 요거 다 등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표로 나눴죠.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나눈 이유는 지상권이 인수된다. 선순위라서 지역권이 인수된다 또는 전세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하는 부담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어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 전세 금액 분명히 정해져 있고 전세 기간 정해져 있고 그게 다 등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거는 요게 인수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역권자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지 이미 등기상에 다 나와 있어요. 법률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지상권, 효력이 어떻다? 우리 민법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인수된다, 인수되지 않는다만 판단을 하면 인수되는 부담의 크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 가늠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가처분부터 말씀드리면 장래에 어떤 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뭔가 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에 관해서. 그런데 소송을 하는 동안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쪽으로 처분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어떤 집행을 하는데 실익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가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등기는 이거 우리 둘째 시간에 깊이 있게 좀 살펴볼 건데 가등기는 앞으로 언젠가는 할 등기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등기예요.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나누는 거는 윗줄은 분석이 명확하지만 밑에 줄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물론 후순위면 다 소멸됩니다. 후순위면 다 소멸되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또는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인수가 돼요. 등기상에서 낙찰받고 법원에 이제 소멸된 권리 지워주세요 라고 할 때 가등기 신청해봐야 법원이 안 지워줍니다. 요거는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등기에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처분에 실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실체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거는 성립 요건 자체가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등기 가처분은 등기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특수물건 종류까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 지금까지는 특수물건을 봤고요.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 권리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일단은 부족해가지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증거 자료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신을 할 수 있는, 확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낙찰 후의 위험을 확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게 일단 특수물건이라고 지금까지 우리 공부를 했고요. 이 물건을 경쟁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왜요? 위험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입찰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나는 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겠다. 내지는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크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져서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 없이 입찰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제거한다. 큰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 낙찰 후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낙찰 전에, 입찰 전에 이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물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특수물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경매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특수물건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사실은 특수물건 또는 특수권리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셋째 시간에 지분매각 물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분매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단이 가능해요. 전체 1소유권이 아니라 그중에 몇 퍼센트를 매각하는 건지 그리고 그 몇 퍼센트를 매수하게 되면 내가 낙찰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제한되는지 우리 법률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 분석을 할 수 없다. 낙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분매각은 사실 특수물건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집어넣었죠. 그리고 대부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특수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나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남들이 안 들어가는 물건, 그런데 들어가도 문제없는 물건, 그걸 낙찰받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 요거를 특수물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시간 우리 가등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셋째 시간 지분매각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시간에서 다시 뵐게요. 자, 특수물건 두 번째 시간 우리 선순위 가등기의 위험성을 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등기의 위험성 판단이 아니라 선순위라고 콕 집었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선순위가 아니면 일단은 조금 법의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감히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선순위와 후순위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경매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죠. 그죠?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 단순히 순위로 봤을 때 이러면 요거는 사실상 쳐다도 안 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소멸이고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는 매매예약 완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후순위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순위 가등기는 요번 시간에 아예 다루지를 않을 거고요. 선순위 가등기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요 가등기가 살아남아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또 선순위로 가등기가 살아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험하지 않은 가등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경우인지 이런 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의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장차 본등기를 할 것을 전제로 그 순위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위예요.
요 가등기는 등기부등본상에 분명히 등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등기로 인해서 등기는 이제 하면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요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기존의 소유자고요. 그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요. 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팔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는 사람이 안 사겠죠. 가등기가 있는 거를 제가 왜 사요? 임차인 임대 놓으려고 그러면 임차인이 가등기 있는 집에 제가 왜 보증금을 주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또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해도 우리는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 등기 자체가 불허되는 건 아니다. 그걸 좀 아시고요. 자, 순위를 미리 보존한다. 그러면은 이 순위를 보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뒤에서 그림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등기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거의 실제 실무상의 가등기 중에 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권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변경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설정만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기 본등기의 개념이라는 거는 앞으로 할 등기를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순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순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게 실무적으로 소유권이 거의 대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가등기 설명 드리는 것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줄여서 우리 소유권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유권 가등기를 기준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을이 그 부동산에서 소유권 가등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권리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다? 역시 갑입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정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정이 가압류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을이 요 가등기, 장래할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등기라고 했죠. 을이 본등기를 칩니다. 그러면 본등기를 쳤으니까 이제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가등기로 인해서 얻은 물권 변동의 효력은 그 순위는 가등기 시점, 본등기로 얻은 효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을이 본등기를 치면서 순위면에서는 요 시점에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병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갑한테 돈을 빌려줘 놓고 을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치는 순간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권리들은 다 소멸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만으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등기 되어 있는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에선 우리는 이거 안 받아줘요라고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등기 채권자가 본등기를 치면 저당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의 효력이에요.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요.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 두 개가 순위가 바뀌었다.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경매됐을 때는
소유권 가등기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매매로 넘어갔을 때는 뭐 말소기준권리 이유는 소멸된다. 이거는 경매 얘기니까 일반 매매, 뭐 증여 이런 식으로 경매가 아닌 그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후순위 가등기도 분명히 살아남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주 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뭐 그 근저당권 이후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가처분은 소멸된다. 뭐 지금 가등기 소멸된다. 뭐 지상권 소멸된다. 이런 거 우리 경매로 먼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에 국한된 얘기인데 일반 매매를 하면서 등기부는 내가 뭔가 지금 아파트를 토지를 하나 사려고 해요. 토지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거기에 근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네. 이거 내가 매수하면 소멸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다 소멸된다. 이거는 경매에만 국한된 얘기예요. 자, 그럼 소유권 가등기가 선순위로 설정된 소유권 가등기가 이제 경매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볼게요. 우리 일단은 4번까지는 앞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근저당권, 정이 가압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의 사례에선 그 경매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을이 본등기를 요 시점에 5번째로 본등기를 치는 사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이 근저당권에 터잡아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왔어요. 지금 요때 그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3개는 다 말소가 됩니다. 소멸이 돼요. 그러나 을 소유권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남고요. 소멸하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낙찰 받아서 그 집에 실질적 입주까지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하고 입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을이 본등기를 쳤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뺏깁니다. 요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유권 가등기가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으면 안 된다. 그죠? 요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니까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을의 가등기는 지워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을이 가등기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본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소유로 그냥 남아있겠죠. 그죠? 본등기를 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본등기를 하지 않을 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사람 마음을 그냥. 근데 소유권 가등기가 살아는 있지만 을이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법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낙찰을 받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그 물건의 선순위 가등기가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가등기가 선순위 나와 있고 분명히 법원 매각물권 명세서 상에도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라는 매각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가 분명히 등기상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요. 첫 번째로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또 뭐야? 그죠? 자, 소유권 가등기는 장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를 순위를 보존하는 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후년에, 5년 후에 요때 소유권 내가 이거를 너한테서 소유권을 넘겨 받아올게. 매매 예약할게. 이겁니다. 매매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럼 완결권이라는 거는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매매 예약했지?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자라고 요구하는 거. 그 매매 예약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때 요때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정한 기간 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가등기가 등기상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낙찰 받은 다음에
가등기권자한테 가서 말소에 동의해달라.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말소 동의를 해주면 그냥 말소하면 되고요. 경매 절차상에서는 지우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 물권 명세서에 분명히 인수된다라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경매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그다음에 그때 말소 등기 촉탁으로는 못 지워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 외로 그 가등기 채권자한테 가서 요거 이미 그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등기 못 치니까 지워주세요. 동의서 써주세요. 이래서 동의서를 써주면 그걸로 지울 수 있고요. 등기소에 신청해서. 아니다. 그리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승소에서 그 판결에서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요.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법원에 이제 그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워줍니다. 등기소 가치권으로. 근데 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시장에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에 구속된다. 그래서 가등기 설정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설령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척기간 10년에 구속되는 것은 가등기가 아닙니다. 등기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등기로 지금 담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매예약 완결권이죠. 그죠? 매매예약 완결권. 너 나한테 팔기로 했잖아. 이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팔아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 요거 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요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요게 제척기간 10년에 구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첫 줄에서 봤죠. 약정한 행사기간 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예약 계약서를 쓰면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한을 20년으로 정했다, 30년으로 정했다, 유효합니다. 10년 있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오는 거를 소유자,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와 지금 그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하는데 15년 후에 사오겠다, 20년 후에 사오겠다, 혹은 30년 후에 사오겠다. 상식적이진 않죠. 그죠? 내년에 사겠다, 후년에 사겠다. 요 정도까지면 또 모를까? 그죠?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때 그때를 기한으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완결권 행사 기한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또 약정을 하더라도 10년보다는 짧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예약 완결권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거의 소멸한 걸로 보는 게 맞다. 라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건 확률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한을 30년으로 정해서 15년 거의 2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누군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요 가등기에 소멸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그 가등기의 제척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등기된 지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그냥 무시하고 안심하고 낙찰받아도 된다라는 그 명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게 문제냐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그냥 가등기가 있을 뿐이고요. 그 등기 원인에 뭐 매매예약 이렇게 써 있을 뿐이지 요거 행사 기간을 언제로 정했다라는 거는 등기상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결국에는 물론 확률적으로는 10년 이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확정적으로는 이 가등기가 약정을 했는지 행사 기한을 약정을 했는지 했다면 그게 10년 이내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 첫 번째 경우로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라고 법률적으로는 요게 되지만 사실 경매에 있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법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만약에 가등기를 낙찰을 받았다. 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가등기가 인수됐다. 그래서 가등기 채권자하고 지금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죠. 소송을 하면서 서로
자료들을, 증거들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 매매 계약, 예약 계약서가 있네. 매매 예약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행사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네. 그때는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사용할 수 있는 법리이긴 합니다만, 경매 입찰에 있어서 입찰 전에 가등기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 받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아까하고 조금 비슷한데, 아까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겁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지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등기 권리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예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가등기를 쳐놓고, 앞으로 가볼까요? 그림 있는 대로. 예,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을이 본등기를 치지 않고요. 그냥 가등기에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를 치면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그냥 가등기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본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는 그냥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죠?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한테 가서 소유권 내놔 해야 되는데 이미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멸한 걸로 봅니다. 요거에 대한 판례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002년 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혼동이라고 그러죠.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거,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2000년대 법이 바뀐 게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혼동은 뭐냐? 채권 채무가 동일한 인한테 귀속돼야 되는 건데, 가등기가 돼 있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 채권자는 현재의 소유자한테 본등기 해줘,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가등기 계약을 한 그 상대방, 전소유자죠.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는 전소유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의무까지 같이 떠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의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목적 달성한 거 아니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원인으로라도 등기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또 한 번 내 건데 또 제3자한테 나한테 내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거는 효력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단 하나 조건은 있죠.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 이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로 취득을 했어요. 그냥 바로 매매로.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냥 가등기, 본등기 못 치는 걸로 하자. 이게 판례인데,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가등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3자가. 그 다음에 요 가등기 채권자가 본등기를 치면 저당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본등기를 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본등기를 친 게 아니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등기를 친 게 아니라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이렇게 처분 제한의 등기 또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가등기 의무자한테 소유권 내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그림으로 좀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가등기,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등기가 됐죠.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으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가압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근저당권자 병이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단 가등기 선순위죠. 그죠?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이고 가등기 선순위이기 때문에 요 가등기는 낙찰 받았을 때 소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살아남아 있으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했느냐 소멸하지 않았느냐, 요거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가등기 이후에, 을이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그 사이에 다른 등기, 제3자가 그 권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요 순간 요 가등기의 효력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게 되면 뭐 살다가 을이 본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사라는 거는 또 재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서 사실관계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요거는 사실상 낙찰받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을이 가등기를 했는데요. 본등기 했으면 뭐 가등기 그 목적 달성을 한 거니까 당연히 소멸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요 사례와는 다르게 지금 중간에 처분 제한의 등기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을이 가등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했다라는 게 우리 2002년도에 나온 그 판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익근저당, 정액가압류, 그 다음에 병익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았다. 이때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는 병의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보다 가등기가 선순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분명하게 가등기는 낙찰자한테 인수될 것이다 라고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받고 등기 촉탁으로는 가등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요 가등기권자 을을 찾아가서 당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가등기 청구권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소에 동의해달라.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지우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암기식 공부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가등기 이후에 다른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가등기의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멸한다. 물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치면 당연히 소멸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 했다라고 한다면 목적 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소멸이고요. 그런데 본등기를 안 했으면 살아남지만 본등기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이런 물건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경쟁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또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네. 적지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니까 이런 형태의 가등기 인수되는 매각물권명세서에 인수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물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 없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가능합니다. 셋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3교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매각 사건 한번 볼게요. 지분 매각 사건. 이것도 좀 관심이 많죠? 그 지분 매각의 개념부터 좀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민법은 물건은 꼭 부동산만은 아닙니다만 물건은 공동 소유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집을 뭐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이 공동 소유는 꼭 두 사람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뭐 10명이 할 수도 있고요. 100명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때는 요즘은 조금 그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 한때에는 공동 투자 클럽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그 자본을 모아서 경매로 하나를 공동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공동 소유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이런 게 한때 유행이 됐었는데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분쟁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시들합니다. 어쨌든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N명, 예를 들어서 2명, 3명, 5명 이렇게 공동을 한다고 해서 꼭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둘이 가지면서 한 사람이 90%, 한 사람이 10%, 셋이 가지면서 한 사람이 절반, 나머지 한 사람이 4분의 1, 나머지 한 사람이 4분의 1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소유 지분의 크기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공동 소유 물건인데요. A가 C한테 줘야 될 돈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줘야 될 돈을. 그러니까 C가 A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집행, 경매죠. 경매를 신청을 하는데 살펴봤더니 A가 갖고 있는 재산은 요 주택의 절반, 요게 전부 다예요. 요게. 그런데 나머지는 B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이 안 되겠죠. 그래서 C는 어쩔 수 없이 A가 소유하고 있는 A 지분 2분의 1 요것만 경매 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A 지분 2분의 1만 또는 3분의 1만 뭐 10분의 7만 이렇게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1소유권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분 매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취득 후에 관리나 처분이나 이런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파는 가격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수익을 크게 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사는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계산하기 쉽게 요 부동산의 가치가 10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A 재산이 이 지분이 5억, B의 지분이 5억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일반적인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전부를 경매한다. 그러면 12억짜리니까 예를 들어서 9억의 낙찰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절반 A 지분 2분의 1만 매각한다고 했을 때 4.5억, 4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얼마 정도? 3억 5천 정도의 매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매각하면 3억 5천, 이 5억 대 3억 5천 비율로 본다라고 한다면 10억 전부 매각했을 땐 7억에 매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전부를 매각하면 9억에 매각될 물건도 5억, 그 2분의 1 지분만을 매각을 하면 4억 5천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산술적인 시세 차익이 1억이 나는 거고요. 요걸 잡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지분 매각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지분 취득 후에 활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분 취득한 공유자가 갖는 권리, 우리 민법에서는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보존행위라고 해서 소유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어떤 그 소유권을 방해받는 행위를 한다. 내 땅인데, 분명히 내 땅인데 거기다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물건을 야적한다. 이러면 내 소유권은 좀 제한을 받죠. 그래서 짐 쌓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보존행위거든요. 이런 보존행위는 지분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분의 1밖에 지분을 안 갖고 있다. 나머지 100분의 99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먼 데 가 있는데 내가 1% 갖고 있는 그 땅에 가봤더니 누가 막 거기다 고추를 심고 있어요. 소유자도 아닌데. 그러면, 심지 마세요. 여기 내 땅이니까 심지 마세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취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임대하는 방법, 갭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 첫 번째로 임대 볼 건데, 요 임대는 제가 임대라고 했지만,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리 행위로 봅니다. 그 부동산을 어떻게 누가 사용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 행위, 그 결정 행위, 이거를 관리 행위라고 보는데 과반수 지분을 취득한 경우랑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부동산의 과반수 지분권자다라고 한다면 다른 그 지분권자, 공유자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어떤 보고 없이 무조건 내 맘대로 그 전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6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과반수죠. 그래서 내 맘대로 전체를 임대했다. 이게 가능한 거이고요. 거기서 얻는 과실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40%는 다른 공유자한테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내가 60% 지분 갖고 있다가 임대료 전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이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자, 반수에 미치도 못하는 경우 요거부터 좀 할게요. 반수와 과반수. 요거 반수가 뭔지는 알죠? 반이에요. 이걸 반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반수는 뭐예요? 반수를 넘어가는 수가 과반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이라는 용어는 틀린 용어입니다. 반수 이상이면은 반수를 포함한 그 초가
이게 반수 이상인 거고요. 과반수는 반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반수를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과반수라는 자체가 절반보다 더 큰 지분입니다. 절반은 반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공유자한테 과반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수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공유자한테 과반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과반수가 2명이 아니라 3명이라서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갖고 있다. 이게 난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갖고 있다. 그럼 나는 반수에 미치지 못하죠. 근데 나머지 두 사람도 역시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하면 과반수가 되죠.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해도 과반수가 되고요. 이렇게 어찌됐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분의 크기로 봤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관리행위, 즉 임대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대해 놓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임대해 놓는 거고요. 거기서 역시 얻어낸 그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지분만큼은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반수입니다. 딱 절반이에요. 나도 절반, 쟤도 절반, 둘이 갖고 있는데, 근데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과반수가 아니고 상대방도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결정을 못 하고요. 이럴 때는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둘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은 누구도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협의해서 우리 이거 임대 놓자. 그래서 그 월세 나오는 거 반반씩 나눠 갖자. 아니면 팔자.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갖자. 이런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파는 경우도 있죠. 임대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 지분, 1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10분의 9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 거 팔아도 돼? 라고 동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것만 파는 거는 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요렇게 된다. 내가 경매로 지분을 취득해서 그걸 다시 지분으로 매각을 한다.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이게 지분으로, 산술적인 감정가는 5억인데, 가치는 5억인데, 지분이라서 3억 5천에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지분으로 판다고 한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제값을 못 받겠죠. 그죠? 그래서 지분 매각 사건에서 지분을 취득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 매각하는 거는 뭐 상대방의 동의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만 크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전부를 매각을 해야 아까 10억인 채로 내놓으면 9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 일반 매매로 이제 파는 거니까 10억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절반 5억은 내 거고 나는 3억 5천에 낙찰받았으니까 1억 5천 수익을 내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전부를 양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 지분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1% 갖고 있다. 나머지 99%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지분 99%를 파는 거는 문제되지 않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그 부동산 전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는 일반 매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잘 협의가 안 돼요. 아까도 우리 처음에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A와 B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 둘의 관계는 일면식도 없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거,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제일 흔한 경우는 부부 관계고요.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아서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2분의 1씩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친인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A 지분만을 낙찰받았다. 나는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헐값에 뺏겼다. 그래서 협의가 거의 불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은 공동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비교적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규정이 뭐냐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을 청구하면 무조건 분할이 돼야 됩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될 뿐이지 분할 청구를 하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분할은 무조건 된다라고 보는데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뭐 빌라다, 아파트다 이런 거를 지분 비율대로 실제로 잘라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들어가면 실무적으로 99.9% 이 부동산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각한 대금을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주는 형태로 그 공유물을 분할을 해줘요. 요거를 우리가 환가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가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죠. 돈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놓을 것이냐? 아니죠. 우리 민사집행법에 경매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이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경매 재판부에서 하는 게 아니죠. 민사재판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판사님이 환가 분할을 하라 그러고 딱땅땅 판결을 내려주면 그 판결에 터잡아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되고요. 환가 분할 지금 개념이 그렇죠. 전부를 매각을 해서 지분의 비율로 그 대금을 나눠줘라 이거니까 당연히 전부 매각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이제는 10억짜리 이 부동산 전부가 경매로 나와요. 그러면 얼마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9억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9억의 예상대로 기대대로 낙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4억 5천이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 벌었습니까? 1억 벌었다. 이겁니다. 이게 지분 매각으로 그 수익을 내는 아주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요 지분 매각 사건만 쫓아다니시는 또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공유물을 경매할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이 돼요. 앞에 그림에서 A 지분이 매각이 된다. 그걸 C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C하고 B하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분쟁이 안 생기려면 C가 낙찰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전부가 B가 낙찰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부가 B 소유가 될 거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분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한테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입찰자들이 법원에 가서 요거를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경매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그 전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합니다라고 튀어나오면 나는 그냥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격은 내가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유자가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우선권을 주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근데 이거는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도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 취지가 기재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했네. 이거 내가 가서 낙찰 받아봐야 내 거 안 되네. 그리고 법원에 안 가겠죠. 그런데 요 우선 매수 청구권의 행사의 기한은 당해차 매각 절차가 종결되는 때까지, 매각기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는 누구누구한테 얼마 낙찰됐습니다. 이 사건 종결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러 가면서도 이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들어오면 나는 그냥 헛수고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권리가 있으면 모든 공유자들이 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매수하는 거니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자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고요. 부인은 전업주부였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지분이 지금 경매돼요. 그러면 부인이 사실상 남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 또 의외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나머지 공유자한테 인정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습니다만, 제
감으로 봤을 때는 절반에 미칠까 미치지 못할까 정도 수준이에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나머지는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분 낙찰 받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각 사건에서 낙찰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까지 가는 경우보다, 공유물 분할은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야 되죠. 거기서 판결 받으면 경매 개시되면 절차 밟아야죠. 한두 번 유찰되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형식상으로는 지분 공유입니다. 지분 공유인데 실제로는 지분 공유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히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유가 아니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요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평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느 그 강원도에 산 좋고 물 좋은데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면 딱 좋을 만한 그런 땅이 1000평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절친이었던 A랑 B가 야 우리 나이 먹어서 저거 같이 한 동네에 시골에다 집 짓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구하러 돌아다녀 봤는데 때마침 아주 마음에 드는 땅 1000평이 나왔어요. 근데 야 우리 1000평은 너무 크니까 이건 너랑 나랑 같이 사서 이쪽 500평은 네가 쓰고 A 네가 쓰고 이쪽 500평은 B 네가 쓰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자 집을 졌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히 하나의 필지고요. 한 필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등기부도 하나만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 A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B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지분 공유, 공동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요쪽 500평은 A 전유 부분, 요쪽 500평은 B 전유 부분 이렇게 법적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경매가 됐습니다. 요게 그래서 A 소유, 요 주택은 당연히 A 단독으로 등기를 했겠죠. 그래서 요 주택 A 건물 요거하고 토지 중에 A 지분 2분의 1 요렇게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지분 매각 사건처럼 보이지만 요 땅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A 단독 소유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토지 500평에 건물이 있는 주택이 있는 요 전원주택을 단독으로 낙찰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토지 매각하고 건물도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2개 매각을 하는데요. B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자이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자가 아니죠.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B는 이 사건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일단 요것만 봐도 그렇고요. 설령 아직 집을 짓기 전이다. 그래서 토지만 매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거는 요쪽 전유의 개념으로 등기상으로는 공유로 돼 있어도 전유로 본다고 했으니까 역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그 신도시 같은데 뭐죠? 농지 많았던데 싹 지자체에서 정리해가지고 여기는 아파트 부지, 여기는 상업 부지, 여기는 단독주택 부지 이렇게 분양을 해서 뭐 많이들 하죠. 서울 주변에 파주의 운정 신도시도 그렇고 신도시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단독주택 부지로 파는 그 땅들이 꽤 넓어요. 거의 80평 이렇게 팔아요. 80평 이상, 86평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러면 그 86평 주거지역이니까 뭐 건폐율 60% 잡는다고 한다면 48평까지 안 칠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물론 2층, 3층으로 올리면 더 커집니다만 딱 땅을 덮고 있는 거는 48평까지도 안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땅을 둘이 사서 한 사람씩 집을 나누어 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경매가 나오면 토지는 지분이 나오고 건물은 전부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낙찰 받아도 그냥 단독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률적 효력을 보면 각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가 인정된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불가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등기상 아무리 공유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는 불가하다. 그리고 우선 매수 청구권도 불가하다. 그 다음에 사실상 단독 소유권 취득이지만 지분 매각의 외형으로 다른 사람들이 깊이 보고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인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좀 더 낙찰가는 떨어질 거고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냥 반대로 또 토지는 하는데 토지도 있고요. 건물도 하나예요. 건물도 하나인데 이 건물을 2분의 1씩 갖고 있습니다. 2분의 1. 가서 자세히 봤더니 출입문이 달라요. 여기 출입문 있고 여기 출입문 있고 그리고 그 감정평가서에 표시된 건물의 도면을 봐도 각각 양쪽 문을 출입해서 가운데는 딱 막혔고 요쪽이 독립적인 가사 생활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0중 8구 아니 100의 99는 구분 소유적 공유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분, 건물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지분, 건물에 대해서 그 1소유권에 대한 절반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요 집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낙찰되는 거를 좀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렴하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토지 또는 건물의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 취득. 요거는 뭐 앞에서 설명드린 얘기인데요. 토지는 한 사람인데 건물을 지분으로 나눠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은 한 사람 소유인데 토지가 지분으로 나눠져 있다든가 이런 반대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부정이 되고요. 사실상 전부 취득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분 매각 사건, 지분을 낙찰 받아서 임대를 놓고 그 임대료를 내 지분만큼 취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유자와 그 합의해서 전부를 매각해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방법. 공유자와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체를 경매시키는 방법.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지분이 매각이 되면 전체를 매각했을 때 그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액의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특수물건 그 중에서도 그 가등기, 그 다음에 지분 매각 사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